119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임산부가 쓰러졌어요. 배를 움켜쥐고 아파해요. 그날 임신 6개월의 며느리 수지는 시댁 김치 창고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날 갑자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원래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움직이는지, 오늘도 괜찮은지 잠시 가만히 느껴보는 게 수진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불을 켜고 물을 올리고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앞치마를 챙겼습니다. 고춧가루는 전날부터 손톱 밑에 남아 있었고 비누로 한 번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손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물을 잠갔습니다. 그날도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서 아직 해가 뜨기 전 창밖은 회색이었고 아파트 복도 불빛만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람이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고 떠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 번 숨을 삼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짧고 단단했습니다. 일어났지? 오늘 주문이 많아. 250폭이야. 아침까지 샘플도 맞춰야 하고. 지혜는 못 움직이니까 너가 와야지. 수지는 못 갑니다라는 말을 목구멍까지 올렸다가 다시 삼켰습니다.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불룩한 배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임신 6개월. 몸이 이제는 먼저 반응하는 시기였습니다. 허리는 어제부터 이미 뻐근했고 손목도 찌릿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결국 말했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도 수지는 한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그래, 오늘만.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수진에게는 이미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데웠습니다. 속이 울렁거려도 따뜻한 물을 마시면 조금 가라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물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주방의 작은 메모판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지난주부터 적어둔 글씨가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 다음 주 수요일. 괄호 금지. 오래 서 있지 말기. 무거운 것 들지 말기. 수지는 그 메모를 손끝으로 한번 쓸어내리고 그대로 외투를 챙겼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는 걸 알면서도 적어두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수는 그때 출장 중이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할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전화를 하면 걱정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들으면 자기가 더 죄인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밑이 살짝 꺼져 있었고 머리는 묶을 힘도 없어서 대충 고무줄로 묶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괜찮아. 금방 끝나겠지. 그 말도 수지는 자신에게 수없이 해온 말이었습니다. 시댁 근처 골목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먼저 맞았습니다. 고춧가루와 마늘, 젓갈 냄새가 섞인 김장철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양념통들이 보였습니다. 바닥에는 이미 배추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큰 고무대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보자마자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늦었네.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수진은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은 사람이 된 느낌이 먼저 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금방. 수진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손으로 해. 오늘은 물량이 다르다니까.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장갑을 꼈습니다. 장갑을 끼는 순간 손이 한 번 더 부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부어 장갑이 타이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신우이 지혜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반쯤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깎아둔 사과가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안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을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지혜는 임신 초기잖아. 몸조리해야지. 너는 벌써 안정기고. 같은 임신인데 기준이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보호받아야 했고 누군가는 버텨야 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일이 더 커질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배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배추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젖은 배추는 더 무거웠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손이 움직였고 몸이 따라줬습니다. 그러나 1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천천히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숨이 짧아졌습니다. 가끔 배가 뻐근하게 조여왔고 수지는 모르는 척 다시 배추를 집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앉고 싶었지만 앉는 순간 왜 앉아라는 말이 들릴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속은 더 울렁거렸습니다. 손톱 밑으로 고춧가루가 스며들었습니다. 장갑을 껴도 양념은 손끝까지 들어왔습니다. 신우이는 중간중간 사진을 찍었습니다. 임신한 대표가 직접 관리하는 김치. 그 문장을 올릴 사진이 필요하다는 듯 웃으며 각도를 맞췄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그 질문이 아주 작게 떠올랐지만 수지는 다시 덮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사업 누가 키운 건데? 너 없으면 돌아가겠냐?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수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너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족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결혼초를 떠올렸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김치 사업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 김치 손맛 있잖아. 우리가 같이 해보자. 가족끼리 하는 거야. 수지는 그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수진에게 가족은 없었습니다. 결혼하며 처음 생긴 가족, 그게 시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2년 안에 갚아줄게. 이자까지 쳐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는 게 수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사업자 명의는 신우이 이름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이야. 너는 며느리잖아. 괜히 복잡해져. 그 말이 수진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수진은 그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수진이 한 일은 늘 돕는 일로 정리됐습니다.
레시피를 만들고 거래처를 관리하고 새벽 납품을 나가도 우리 며느리가 좀 도와줘. 그 말로 끝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 잠깐 허리를 누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왜 힘드냐? 이 정도도 못해? 애가 진 게 벼슬이야?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괜찮다는 말이 수진에게는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 말이 가장 빨리 상황을 끝내주기 때문입니다. 점심은 건너뛰었습니다. 화장실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수진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신호는 그 공간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수진의 몸은 더 이상 말로 버틸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날의 119 전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현수는 그 시간 다른 도시의 호텔 방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현수는 출장이 잦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했고 집에서는 조용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현수는 호텔 방에서 혼자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는 다른 도시의 아침이 있었고 침대 옆 탁자에는 전날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없었습니다. 수진에게서도 시댁에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현수를 안심시켰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겠구나. 현수는 세면대 앞에 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오늘 회의 일정과 발표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현수에게 가족은 일이 끝나고 돌아갈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하는 동안만큼은 집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현수는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어났어? 몸은 괜찮아? 괜찮아. 그게 현수가 스스로에게 가장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현수는 자료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현수를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그 말이 늘 조금 불편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말 뒤에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애는 잘 크고 있어요? 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안정기라서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수는 그 안정기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만능 면죄부처럼 쓰이고 있다는 걸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회의 중 현수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현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같은 번호로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병원입니다. 그 순간 현수의 심장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내려앉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수는 자리를 양해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제가 남편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신 중이신 아내분께서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현수는 그 말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과로요? 그 단어는 현수의 귀에 낯설게 걸렸습니다. 과로. 그건 늘 자기 얘기였지 수진의 얘기가 아니라고 현수는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늘 말하던 목소리. 괜찮아. 걱정 마. 현수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괜찮다고 믿었던 거지.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현수는 계속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수진의 하루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복도를 뛰었습니다. 간호사가 손을 들어 세웠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치실 안에서 현수가 처음 본 것은 수진의 얼굴이 아니라 수진의 손이었습니다. 밴드가 여러 개 붙어 있었고 손마디는 거칠었으며 손톱 밑에는 아직도 고춧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 무리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이 현수의 가슴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이렇게 일해왔고, 이렇게 버텨왔고, 그동안 현수는 그 모든 시간을 전화기 너머로만 듣고 있었다는 걸. 현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현수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현수에게 괜찮아라는 말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은 아니었지만 늦은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주문량, 납품 시간, 거래처 전화.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루 일정이 정리됐습니다. 잠시 천장을 보며 누워 있다가 몸을 옆으로 돌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무리하며 살아온 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통증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였습니다. 김치 냄새가 집안에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계절이 바뀌어도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온 흔적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컵에 물을 따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 김장 물량은 많았습니다. 거래처에서도 재촉이 들어왔고 대형마트 샘플도 맞춰야 했습니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데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 연결음이 가기 전 시어머니는 이미 마음속으로 말을 정리해 두고 있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어났지? 오늘 주문이 많아. 지혜는 몸조리해야 하니까 내가 와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시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가족이니까. 그 말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가족이란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더하는 것. 그게 가족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시댁에 들어와 아무 말 없이 일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며느리는 원래 그런 것이라는 말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이 그 자리를 벗어나 있었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대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리가 바뀐 것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딸 지혜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감싸고 있었고 휴대폰을 보며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 지금은 내 몸이 제일 중요해. 그 말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시어머니 본인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딸은 보호해야 할 존재였고 며느리는 함께 버텨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임신 중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 그 의미는 같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사진은 좀 찍어놔. 요즘은 그런 게 중요하대. 지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웃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얼굴, 대표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모습. 시어머니는 딸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사업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체면이었고 성취였고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우리 집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 중심에 딸이 있는 것이 시어머니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그림이었습니다. 수진이 창고에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시어머니는 잠깐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시간. 하지만 말은 먼저 나갔습니다. 늦었네. 그 말에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늘 하던 말이었고 그렇게 말해야 일이 굴러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의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힘들다는 걸,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배가 점점 불러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애써 다른 말로 덮어왔습니다. 안정기니까 괜찮다. 요즘 애들은 너무 예민하다. 나 때는 다 이렇게 했다. 그 말들은 시어머니 자신을 안심시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지금의 상황이 잘못이라면 자신이 살아온 방식도 전부 잘못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이 허리를 잠깐 누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앞섰습니다. 지금 멈추면 일이 밀린다. 이거 끝내야 한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 사업 누가 키운 건데? 너 없으면 돌아가겠냐?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말이 수진을 붙잡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그 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자신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묶어두지 않으면 이 집은 금방 흩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늘 가족을 위해 애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수진이 쓰러진 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수진의 몸 상태가 아니라 이 일이 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현수한테는 지금은 말하지 말자. 괜히 놀라면 더 복잡해진다. 그 판단은 본능에 가까웠습니다. 숨기려는 악이라기보다는 상황을 통제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덮고 넘기고 버텨서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수진의 몸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과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단어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과로. 그건 수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방식의 결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일이 예전처럼 넘어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가족이라는 말이 이번에는 예전만큼 힘을 갖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가족을 지켜왔다.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직 모릅니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누군가를 묶는 끈이 아니라 끊어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걸. 1시간 전 김치 창고. 배추를 옮길 때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양념통 뚜껑이 닫히는 둔한 소리, 고무장갑이 스치는 마찰음. 김치 창고는 원래 시끄러운 곳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누군가 화를 내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크게 다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수지는 배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아직 손대지 않은 배추가 남아 있었고 뒤에는 이미 양념이 묻은 김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배추를 들어 올리고 양념을 묻히고 다시 내려놓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동작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고 몸은 아직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몸 안에서는 조용한 신호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점점 굳어갔고 다리는 무거워졌으며 숨은 평소보다 조금씩 짧아졌습니다. 한번 깊게 들이마셔도 끝까지 차오르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잠깐 허리를 펴려다 멈췄습니다. 창고 한쪽에 기대어 서 있을까 고민했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 수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고 안을 오가며 물량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가 끝났는지, 몇 개가 남았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목소리는 높지 않았고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나. 이거 넘기면 한숨 돌린다. 그 말들은 다정하지도 거칠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말들이었습니다. 지혜는 창고 밖에서 사진을 몇 장 더 찍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쪽에서 김치색이 예쁘게 보이는 각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과 배추, 양념만 화면에 담겼습니다. 수진은 그 장면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고개를 들면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수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계는 창고 안에 없었고 휴대폰을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수진의 시야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기울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귀 안쪽에서 웅 하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수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장갑 낀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때 수진의 배가 한번 단단하게 조여왔습니다. 통증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한 하지만 무시하기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수지는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숨이 한번 끊겼습니다. 괜찮아, 잠깐이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발이 바닥에 흩어진 고춧가루 위에서 아주 조금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균형이 깨졌습니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다른 한 손으로 바닥을 짚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 눈앞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마치 물속에서 보이는 것처럼 느려졌습니다. 수지는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는 걸 느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의 감촉이 무릎을 통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었고 수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고춧가루가 흩어진 바닥 위였습니다. 양념이 묻은 장갑이 바닥을 스쳤고 김치 국물이 바지에 번졌습니다. 창고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비명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적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야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다가오는 발소리, 누군가 이름을 부르려다 말을 삼키는 숨소리. 수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당황했지만 어디까지를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판단하지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지혜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제야 누군가 어떻게 하고 말했습니다. 수진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천장이 멀어졌고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해졌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이니까. 누군가의 말이었고 수진이 스스로에게 해왔던 말이었습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참아도 되는 사람이었을까? 그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수진의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운 것은 창고 안의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들려온 짧고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119에 전화해. 이날의 전화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밝았습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불이 켜져 있었고 바닥은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그 밝음이 오히려 사람을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호흡은 얕았습니다. 배 위에는 얇은 담요가 덮여 있었고 손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현수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가지 말을 들은 뒤였습니다. 과로인 것 같습니다. 임신 중이라 더 조심했어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들이 바로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과로라는 단어가 너무 넓고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현수는 수진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가까이에 서자 그제야 수진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손가락 관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여전히 고춧가루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급히 씻겨낸 흔적이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수는 수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알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놀람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몰랐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서야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였습니다. 주변을 계속 살피고 있었고 간호사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안해 보였지만 겉으로는 차분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도운 것뿐이다. 시어머니의 말은 낮았고 빠르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던 일이었고 무리한 건 아닌 줄 알았어. 그 말은 변명이기보다는 스스로를 설명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상황으로 이 일을 정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다는 식으로.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면 무엇인가를 인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시 수진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바닥 안쪽에는 굳은 살이 여러 겹 겹쳐 있었습니다. 오래 반복된 노동의 흔적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건 그 손이 먼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수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수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가슴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말이 그를 다시 멈춰 세웠기 때문입니다. 산모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당분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쉬셔야 하고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들이 너무 당연하게 들려서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이제야 이 말을 듣고 있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수지는 잠시 후 눈을 떴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처럼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아직 또렷하지 않은 듯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조금 돌렸습니다. 현수가 보였습니다. 괜찮아? 현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조심스러웠고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다시 감았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현수에게는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고개 끄덕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 말은 준비된 말처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질 말은 잠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엇을 더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고 창밖에서는 낮은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수진이 쓰러졌던 순간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현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본 것은 수진의 말이었지 수진의 몸이 아니었다는 걸. 괜찮아라는 말, 다 했어라는 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는 말만 듣고 그 뒤에 쌓인 시간과 피로를 보지 않았다는 걸. 병원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말하지 않던 것들이 숫자와 흔적으로 드러나는 곳. 누군가가 얼마나 버텨왔는지를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현수는 수진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병실 벽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병실 안에서 처음으로 말보다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은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말이 오가고 시선이 부딪히는 자리. 처음으로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공간이 갑자기 좁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사람이 있었지만 누구도 편하게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수진이 누워 있었고 현수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고 지혜는 문 쪽에 가까운 곳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대화를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건 아니었지만 눈을 뜨고 마주할 힘이 아직 없었습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사용하던 톤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일 어떻게 된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손을 무릎 위에서 맞잡았다가 다시 풀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 안에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일이 좀 많았어. 원래 하던 거고. 수진이도 괜찮다고 했고. 그 말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기억해왔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한 번도 크게 거절한 적이 없었고 일을 하다 멈춰달라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 침묵을 가능함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현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한 게 진짜 괜찮아서였을까요? 그 질문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동안 꺼내지 않으려 했던 영역을 건드린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수야, 가족끼리는 서로 좀 도와야지.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말은 오래된 논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을 버텨온 방식이었고 자신을 지탱해 준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힘들잖아. 사업 이만큼 키운 게 쉬운 줄 알아? 그 말은 수진을 향한 말이 아니었지만 병실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지혜는 수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쪽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수는 수진 쪽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결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듣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현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에서 말은 늘 이렇게 오갔다는 걸. 누군가를 직접 향하지 않고 빙 돌아서 당연한 이야기처럼. 현수는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손 보셨어요? 굳은 살이랑 상처 하루 이틀 일한 손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병실에서 처음 봤던 그 손, 붕대와 상처, 지워지지 않은 고춧가루 자국.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의 말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은 채였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힘이 실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감정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정을 알리는 문장이었습니다. 병실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수진에게로 모였습니다. 현수는 놀란 얼굴로 수진을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팔짱을 낀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수진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 말 뒤에는 어떤 이유도 붙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는 걸. 시어머니는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 단어가 지금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걸 본인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덮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처음으로 말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조용한 단절이 만들어졌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기에 더 분명한 되돌릴 수 없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네 사람 모두에게 다른 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불이 꺼진 뒤에도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몸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 끝내 묻지 못한 질문들이 밤이 되자 하나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줄을 따라 물이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고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낮에는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밤이 되자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생각은 마음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멈췄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돌아봤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 단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 그 단어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려 하지 않아도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배추 상자의 무게, 손끝에 남아있던 고춧가루의 따가움, 허리를 펴려다 숨이 막혔던 순간, 그리고 병실에서 내뱉었던 한 문장, 그만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 말 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설명하지 않았고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수진에게도 낯선 선택이었습니다. 늘 이유를 덧붙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괜히 예민해서요. 그런 말들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손을 들어 올려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밴드를 감은 손,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고춧가루 자국. 그 손으로 5년을 버텼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부르지 않는 밤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곧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현수는 병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고 대신 낮에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그 말들을 얼마나 쉽게 믿어왔는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걸까? 출장이라는 이유,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의 목소리를 자세히 듣지 않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통화가 길어지면 괜히 불편해져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말하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수진이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에게 한 말이기도 했지만 현수에게도 닿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현수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낮에 병실에서 봤던 수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누워있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들었던 한 문장. 시어머니는 그 말을 이해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해하는 순간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선택들을 돌아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건데.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그 말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부엌 쪽에서 김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그동안 집안을 지탱해 온 냄새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거기 있었고, 손은 늘 바빴고, 말은 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믿어왔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지혜는 방 안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SNS 화면에는 낮에 올린 게시물의 댓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대단해요. 임신 중에도 직접 관리하시다니. 그 말들이 오늘은 기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본 언니의 손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려다 말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정말 그만두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날 밤, 네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만 전혀 다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천천히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나오고 나서도
수진의 몸은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배는 조금만 힘이 들어가도 단단하게 굳었고 허리는 오래 서 있지 말라고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은 누워 계세요라고 말했지만 수진은 누워 있는 게 제일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몸, 누가 부르지 않으면 더 불안해지는 마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누가 부르지 않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수지는 거실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둑한 부엌에서 물을 올리고 컵 하나를 꺼내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예전처럼 속이 울렁거렸지만 이번에는 억지로 삼키지 않았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조금씩 마셨습니다. 그 작은 속도가 수진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수진은 스스로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되는 사람이었나? 대답은 아직 없었지만 질문이 처음으로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라고 해봐야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에 가져온 종이봉투들, 오래된 서류들, 넣어둔 채 잊고 지낸 통장. 수지는 서랍을 하나씩 열고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옷장 아래쪽 잘 열지 않던 서랍에서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에 쥐자마자 수지는 그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몸이 먼저 아는 물건이었습니다. 수지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레시피, 거래처, 납품 일정, 계약서. 날짜는 2020년부터 차곡차곡 이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장 오래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양념 배합 비율이 적혀 있었고 옆에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조금 줄임, 액젓 늘림, 새우젓 대신 멸치액. 누가 봐도 일기가 아니라 노동의 기록이었습니다. 수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래처 리스트에는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첫 납품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수진의 필체가 얇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맵기 줄여야 함. 이 집은 읽는 속도 느리게 해. 수지는 한참을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였는지보다 그 기록이 너무 또렷해서 숨이 잠깐 막혔습니다. 지난 5년이 기억 속에서 흐릿해진 게 아니라 그동안 수진만 흐릿해져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통장 사본과 계약서, 몇 장, USB에서 꺼낸 출력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수는 이게 뭐야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장씩 넘겼습니다. 날짜를 보고 서명란을 보고 또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손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현수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읽으면 끝나는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수는 종이를 덮고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은 종이를 봤지만 마음은 다른 데를 보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현수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의 장면들이 뒤늦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때마다 괜찮아라고 하던 수진의 목소리, 전화 너머로 짧아지던 숨, 손에 붙어있던 밴드. 현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몰랐다가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다는 쪽에 가까웠다는 걸. 다음 날 현수는 봉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통장 출금 내역, 계약서,
레시피 기록, 거래처 정리표. 현수는 수진에게 이거 들고 가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싫으면 안 가도 되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또 몸이 먼저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진이 먼저 자기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손. 그 손이 멈추고 나서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큰 결심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문은 생각보다 빨리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는 익숙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김치 냄새, 마늘 냄새, 젓갈 냄새. 그 냄새는 원래 가족의 일처럼 포장되던 냄새였는데 오늘은 묘하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현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은 2020년 3월 15일 1억 5천만 원 출금 내역이었습니다. 현수는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2년 안에 갚는다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입술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굳음이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현수는 알아챘습니다. 현수는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서명란에는 수진의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 이름도, 납품 날짜도, 수정 요청 메모도 수진의 손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몸을 절반쯤 기대고 휴대폰을 손에 쥔 상태였습니다. 신우이는 서류를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명의는 제 거예요. 대표도 저고요. 그 말은 자신감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방어처럼 들렸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가리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길지 않았습니다. 돈도 레시피도 거래처도 전부 제가 했습니다. 수진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상하게 싸움은 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실의 공기가 아주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그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남의 집 사람이야.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이 수진의 입을 다시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진이 그 말 앞에서 아주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수진의 그만은 화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경계선이었습니다. 현수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봉투를 다시 닫았습니다. 문을 나설 때 시어머니가 잠깐만이라고 했지만 현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수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대신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가족끼리 왜 이러냐, 애를 생각해라, 조금만 참아라 같은 말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현수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록으로 말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조용함 속에서 처음으로 자기 호흡을 들었습니다. 숨이 짧아졌다가 천천히 길어졌습니다. 그 사이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치 맛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안 익어요. 담당자가 바뀐 거예요? 그 말들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시장이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받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어느 거래처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언제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는지. 수지는 그 메모를 남기면서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이 내가 다시 해야 한다로 이어졌겠지만 지금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장은 못해요. 지금은 쉬어야 해요. 현수는 알았어라고 했습니다. 쉬어. 내가 막을게. 현수의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약속이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길었습니다. 그 과정은 수진이 다 꺼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진에게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수진은 매일 한 가지씩만 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컵, 짧은 산책 10분, 배를 한번 쓰다듬기, 그리고 쉬기. 쉬는 법을 배우는 일은 일을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조금씩 배웠습니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는 법. 누가 서운해해도 죄책감에 넘어가지 않는 법. 같은 시간 시어머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 목소리가 아주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니, 맛은 그대로예요. 레시피도 그대로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길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하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맛이 변했다고요? 담당자가 바뀌었냐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번 달 물량은 보류한다고요? 전화를 끊고도 시어머니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창고는 그대로였습니다. 양념통도 배추도 벽에 붙은 작업 일정표도 그대로였습니다. 단 하나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김치 맛이 달라진 게 아니라 버텨주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걸. 그리고 그 부재가 이 사업의 전부였다는 것도. 몇 달 뒤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1억 5천만 원. 수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끝났다는 느낌이 먼저 와서였습니다. 수지는 그날 바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큰 쇼핑을 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냥 냉장고 문을 열고 과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씻고 천천히 깎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 느린 속도가 수진에게는 작은 승리였습니다. 누군가를 이긴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속도를 되찾은 승리였습니다. 수지는 크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작업실 하나를 얻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직원은 3명, 근무 시간은 정해졌고 야근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거래처를 다시 받기 시작했지만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는 말을 입에 익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맞춰드릴게요가 먼저 나왔겠지만
지금은 가능한 일정으로 드릴게요가 먼저 나왔습니다. 거래처 몇 곳은 떠났고 몇 곳은 남았습니다. 남은 곳은 말했습니다. 예전 맛이 돌아왔어요. 수지는 그 말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칭찬도 비난도 이제는 수진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오늘 할 일을 하고 내일 할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수진이 찾은 제자리였습니다. 아이를 낳는 날 수지는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은 평범했습니다.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걷고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숨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수지는 그 숨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참는 법부터 가르치지 않겠다. 현수는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이제 말로만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진이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림을 막아주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쪽에서는 가끔 소식이 들렸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다. 어디에 글을 올렸다. 누가 억울하다고 했다. 하지만 수지는 그걸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어느 날 잠깐 휴대폰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정을 다시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어떤 얼굴로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의 인생에는 더 이상 그들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수진에게는 가장 큰 반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집이 수진의 하루를 결정했는데 이제는 수진이 수진의 하루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수진은 불을 끄고 조용히 누웠습니다. 더는 250포기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더는 못 갑니다를 목구멍에서 삼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누군가를 벌주는 결말이 아니라 수진이 자기 몸을 살리는 결말. 그 숨이 오늘의 결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지는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아주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살자. 그 말은 다짐이라기보다 수진이 평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는 허락이었습니다. 늘 곁에 있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고마움을 잊는 사람이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고마움은 늘 필요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당연하게 지나쳤던 누군가에게 그 고마움이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